C.S. 루이스 책 순전한 기독교 19번째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18번째 강독이 한 번에 다 못 끝냈습니다. 보통은 이 한 챕터를 한 번에 다 끝내는데 이번엔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 3부의 6장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70년 전에 방송 강연으로 나온 거니까 오늘 관점에서는 조금 어색하다 하는 부분들이 느껴질 겁니다. 오늘 이제 감안하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요즘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해요.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도 거의 낮은 편에 속할 겁니다. 이슬람권 이런 데야 애기 뭐라 그러죠? 이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자꾸만. 이게 나이 드는 증거죠. 그 단어들이 다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안개가 점점 끼는 것 같습니다. 제 기업과 사유의 세계에.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단점이지만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피임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하지 않으니까 거긴 출산율은 계속 높을 거고요. 또 아프리카나 언디 이런 종족들은 아예 아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이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걸 막 얘기하면 안 되죠. 어느 종족 일부만 그런 건데 제가 그거를 아프리카 모든 종족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건 실수죠. 브라질 쪽에 아마존 그런 데 있는 소수 종족들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은데 아기는 많이 낳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한 문명과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종족만이 아니라 많이 알려진 데에도 그런 소수 종족들은 있습니다. 70년 전의 결혼관, 성도덕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분은 건전하게 기독교가 말하는 그 도덕에 대한 거를 비교적 건전하게 잘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4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을 계속 이어갑니다. 물론 그 앞에서 한 이야기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지 않게 때도 결혼은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어요.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 거다 결국은. 어떻게 끌리는 뜨거운 감정을 평생 지속하냐 그러면 다른 건 못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아마 이 루이스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내는지 뒷부분에서 따라가 봅시다. 물론 사랑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꼭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사랑은 감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니까.
이와 같은 두 번째 의미의 사랑, 그 사랑의 느낌과 구별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죠. 이런 정도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삶에 대한 존중감 이렇게 있는 루이스가 이걸 뭐 사랑을 그렇게 단순한 끌어당기는 강렬한 느낌, 감정 그런 걸로만 볼 리가 없죠.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 두 사람이 그들이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신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파렴치 않은 행위를 하면 그럼 자기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맞는 얘기죠. 처음에 정절을 약속하게 만든 것은 사랑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보다 차분한 두 번째 사랑입니다. 결혼의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느낌은 그 시동을 걸어 주었을 뿐입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강렬한 느낌, 그건 시동만 거는 거고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의 사랑이요. 그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하네요. 네, 그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루이스에게 하는 얘기로 이렇게 인용 마크를 달아서 썼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겠어.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이거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썼거든요.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50세 이상 됐죠. 아마 이 사람이 50대 중후반에 결혼했나? 아주 특별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뭘 알겠어. 이렇게 나에게 얘기할지 모른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소설이나 영화에서 얻게 된 것들 말고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친구들의 삶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의 근거에서 제 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자체가 책과 연극과 영화로 철저하게 채색된 상태이므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에서 터득한 내용을 가려내려면 인내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요 결혼과 성도독에 관계된 것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어떻다고 하는 것들은 채색된 거예요. 뭐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일일 드라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일 드라마 매일 이제 똑같은 패턴이 돌아가는 거죠. 뭐 배신하고 사랑하고 뭐 또 우연한 일 때문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백설공주가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과 같이 묘사된 것들,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그건데, 그건 일단 채색된 겁니다. 그게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화면에 아주 다복한 가정,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재밌게 얘기하고, 뭐 맥주 한 잔이나 포도주 마시면서 아주 멋있는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 이런 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좀 자신의 삶에서 터득한 내용을 내려면 인내와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것에 채색되고 길들여진 것에서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보려면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 맞는 얘기고요. 사람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와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뭐 소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소설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소설이 일부 사랑이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사랑을 느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배우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짝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나? 이건 그렇게 많이 생각은 하지 않을 텐데, 짝을 바꾼다 해도 새 사랑의 매력 역시 옛 사랑과 똑같이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건 모르나? 모르나요? 알지.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아주 이렇게 정확한 통찰은 아닌 것 같아.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결혼 생활 역시 흥분은 익사이트한 그 흥분은 처음에만 찾아오는 것으로서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밀월 기간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 하죠? 그 단어도 또 두 사람 부부 관계가 서먹서먹은 아니고 그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는, 그건 뭐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기억나지 않네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소년 시절 처음으로 하늘을 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느꼈던 흥분은 정작 공군에 입대하여 진짜 비행을 배우려고 할 때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매력적인 장소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흥분 또한 막상 그곳에 살러 가서 보면 이미 사그라져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비행을 배우지도 말고 아름다운 곳에 살러 가지도 않는 편이 더 나을까요? 매력적인 장소가 평범해지는 것은 맞는데 계속 매력적인 걸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 그게 시들시들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처음에 느꼈던 흥분은 사라지는 대신 좀 더 차분하고 지속적인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에 적합한 단어를 찾을 길이 없군요. 이분도 나하고 비슷한 느낌을 경험을 하시는군요. 근데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단 주어지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단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불림 문자가 그걸 가리킵니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에 적합한 단어를 찾을 길이 없군요. 지속적으로 하면 또 다른 재미가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 흥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재미에 마음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흥분을 발견하게 되기 쉽습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비행을 배워서 좋은 비행사가 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의 매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새롭게 경험되는 거죠. 정말 멋진 겁니다. 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정착한 사람은 정원 가꾸기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이 먼저 죽지 않는 한 참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 번역이 이렇게 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표현이 신약성경적이진 않아요.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24절 알겠구나. 12장 24절 25절 이거 하늘의 밀을 얘기하는군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등등 그 얘기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뜻의 작은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는군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연결시키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 일리가 있습니다.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나쁜 일입니다. 처음에 그 황홀한 그런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나쁜 일이다. 그 흥분이 사라지도록 사그라져 없어지도록 그렇게 없어져서 그 상실의 기간이 좀 더 차분한 재미와 즐거움으로 바뀌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참 결혼의 신비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이 늘 새로운 흥분을 만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흥분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 흥분은 점점 약해지고 드물어질 것이며 결국 남은 인생을 권태감과 환멸감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년의 남녀들이 사방에서 새 문이 열리고 새 삶의 지평이 나타날 나이에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배회하는 것입니다. 배회한다. 어린 시절 처음 물장난을 쳤을 때의 느낌으로 되돌아가려고 한없이 또는 가망 없이 애쓰기보다는 수영을 배우는 편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어,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러한 경지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삶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좀 더 따라가 봅시다. 소설이나 연극이 제공하는 또 다른 개념은 채색된 건데,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 홍역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면 기존의 부부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자란 남녀가 현실에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열정을 느끼는 경우는 책에 나오는 만큼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책에 나오는 만큼, 책에는 중년 남녀라고 하더라도 불꽃 튀기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열정, 그런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러겠죠. 아름답고 똑똑하며 인정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좋은 자질에 감탄하며 그 자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잃은 바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시킬 것인가 여부는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참 아주 세밀한 부분인데 그걸 표현을 잘하고 있네요.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 안 하면 되는데 선택한다. 우리의 머리가 온통 소설과 연극과 감상적인 노래들로 꽉 차 있고 우리의 몸이 알코올로 꽉 차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랑이든 다 사랑을 느끼는 관계로 전환시켜 버릴 것입니다. 길에 바퀴 자국이 있으면 빗물이 다 그리로 고이듯이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이듯이 말이지요.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이혼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 두 가지를 구분하고 싶군요. 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다. 단 한 가지는 이와 별개로 그리스도인들이 유권자나 의회 의원으로서 이혼 법률에 자신들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건 뭔가 영국의 선거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법률의 관점을 반영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혼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교도들이 누구도 술을 못 마시게 법으로 금지한다면 적어도 저는 몹시 화가 날 것입니다. 제 의견은 영국 국민의 대다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래요. 70년 전에 영국인들이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나요? 그런 정도로?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교회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두 가지 종류, 즉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법으로 통제하는 결혼과 교회가 교인들에게 부과하는 법으로 통제하는 결혼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통제하는 결혼과 교회가 교회 법으로 통제하는 결혼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어떤 부부가 기독교적 의미에서 결혼했으며 어떤 부부는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뭐 그 당시에 영국의 요거 주제와 관계된 논란들, 이슈들 그런 걸 좀 알아야 따라가겠네요.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인기 없는 주제가 남았군요.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 기독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지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제기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머리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부부가 서로 동등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설사 머리가 필요하다 해도 그것이 왜 꼭 남자여야 합니까? 결혼식 때 하는 서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머리, 아내의 머리. 1. 기독교에서 가정에 머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결혼이 영속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시각이네요. 물론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언제나 일치한다면 머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일치한다면. 하지만 실제로 의견이 갈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대화를 나누는데도 일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밖에 없으니 다수결로 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헤어져서 각자 제 길로 가든지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영속적인 것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은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헌법 없이는 어떤 연합체도 지속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게 살면 안 되나요, 부부가? 정치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른데 그걸 꼭 결정해야 되나요? 집을 어디, 저는 수부르가 아니야, 도시에서 사냐 하는 것도 꼭 결정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어느 학교로 보낼 건가 이런 것들이요. 지금 루이스가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의견이 갈렸을 때 결국은 하나가 의견을 하나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네요. 대단히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보수적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근데 결정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결정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어떤 걸 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번. 그렇다면 왜 꼭 남자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우선 여성들 가운데 남편의 머리가 되기를 심각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군요. 이미 말했듯이 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자기는 가정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여성도 옆집 여성이 머리 노릇을 하는 것은 보통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70년 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혀 안 그렇죠. 그 여성은 아마도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불쌍한 아무개씨, 왜 저 지독한 여자가 자기 머리 꼭대기에서 설치게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네. 자기는 머리 되고 싶은데 옆에서 여자가 그런 가정을 보면 이상하다고 본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여성 자신도 남이 자기를 그 가정의 머리라고 부르는 것을 기분 좋게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내 자신들이 남편 위에 군림하는 일을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휘둘리는 남편을 경멸하는 것을 보면 아내가 남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규칙은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걸 조금 아니면 상당히 비약이고 근거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상당히 큰 간격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이런 말 하면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설득력은 없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시도 먹히지 않은 주장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따라갑시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더 잘 보이는 이유이기 때문에 독신자로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과 바깥 세상의 관계, 말하자면 가정의 외교 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은 남성이 책임져야 하는데 가정을 대표로서
남성은 가정 밖의 사람들에 대해 언제나 더 공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또 대개는 더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대적인 한계에 속한 발언입니다. 여성은 주로 자기 자녀와 남편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일을 하지요. 여성들이 자녀와 남편의 요구를 다른 모든 이들의 요구보다 앞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은 자녀와 남편의 이익을 맡은 특별한 수탁자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이러한 여성의 자연스러운 편애가 가정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살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강력한 가족 사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 결정권을 갖습니다.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시네. 루이스 선생이. 이렇게까지 말할 거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70년 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70년 전하고 비슷할 것 같죠? 역시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도 시대적인 한계에 벗어나기 힘듭니다. 루터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바울도 사실은 그랬다고 볼 수 있죠. 시대적인 시대의 한계 머문다. 지금 나오는 이러한 발언들은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렇게 여자는 가정만 지키면 되고 남자가 이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여자를 절제시켜야 돼, 자제시켜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젊은 여성들이 들으면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지금 남성들도 이건 동의하지 않겠죠. 근데 이걸 기독교적이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이유가 의심스럽게 들린다면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가 옆집 애를 물었을 때 또는 여러분의 애가 옆집 개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집 남편과 아내 중 누구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결혼한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긴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자신의 권리나 여러분의 권리를 바라는 만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약간은 유아론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것도 좀 정확한 발언이 안 됩니다. 여긴 여성 비하적인 생각이 담겨 있네요. 여자는 그냥 가정만 우선시한다. 남자는 그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양보할 줄 안다. 그 얘기잖아요. 요 부분에서 좀 실망했네. 7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루이스의 다른 이야기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분이 용기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위험을 수반한 그걸 감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발언들까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